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자, 이 이론은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도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농촌 도시 위주였는데, 이 도시 토지가 형성되면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현재까지 발달되어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론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가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초의 이론이 나오죠. 그 최초의 이론이 1925년에 나타나요. 자, 이 1925년에 나타나는, 우리 거기 보면은 버제스라고 하죠. 버제스.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버제스는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뭐를 대상으로,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모형이야. 최초의 모형이면서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이다. 이상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심 업무 지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CBD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Central Business District, 약어로 CBD인데 중심 업무 지구 또는 중심 업무 지대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핵심 도시인데, 그러면 이 중심 업무 지구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밀려나서 우리 경공업 지구라든지 저소득층이, 우리 어떻게 돼요? 소득이 상당히 낮은 불량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되죠. 이 두 번째가, 용어가 어려워서 시험 문제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시험 용어가 어려워서요. 점이지대입니다. 여러분 점이지대가 두 번째.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이지대는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뭐가 나오죠? 저소득 주거 지역이 세 번째가 나타나고, 네 번째는 이 쾌적성이 높은 외곽을 우리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 네 번째가 나오고, 그럼 요 네 번째 지나면요, 위성도시야. 교회, 위성도시거든요. 그럼 교회의 위성도시에서 어떻게 돼요? 통근자, 도심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나타나는 게 몇 번째? 다섯 번째 동심원. 이렇게 도시의 핵심이 하나거든요.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이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어떻게 돼요? 동심원입니다. 동심원상, 즉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상으로 성장하는데 몇 개의 지구? 지금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성장하기가 어렵죠. 예, 도로교통수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이론의 문제가 뭐냐?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이라는 문제.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교통망이 어떻게 돼?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요거 최초거든요. 최초니까 요 순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역. 요 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서 이런 걸 자주 물어요. 점이지대만 벌써 3번 출제했습니다. 몇 번째 점이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에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이지대는. 자, 우선은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형태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1925년에서 이제
39년을 와요. 그럼 이 동심원을 변형한 모형이 나와. 이 동심원을 이 변형한 형태의 모형이 1939년에 나왔는데 1939년에 이 미국의 이건 시카고가 아니라 이번엔 미국의 142개 도시, 미국의 일반화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142개 도시에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나타난 이론인데 이 호이트에 있어서의 뭐가 나오죠? 선형 이론이 나와요. 선형 이론. 자, 호이트는 또 이 얘기거든요.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 자, 또 중심 업무지대, 도시의 핵심은 또 요거 하나인데, 이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지금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을 띠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띠고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자, 이때 뭐를 따라서? 교통망이죠. 도시의 핵심은 하나이고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교통망, 그래서 호이트가 나오면요, 시험 지문에 항상 교통망이 떠요. 교통망.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는데 그 모양이 꼭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 그 모양이 선형이죠, 선형. 선형은 뭐다? 부채꼴 모양. 선형,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교통망 부채꼴 모양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면요,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에는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뭐를 형성한다?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해요. 자,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하면 고급 주택 지역 좌우는 누가? 이렇게 좌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급 주택 지역이 형성하고 또 고급 주택 지역과 중급 주택 지역과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고급 주택 지역, 중급 주택 지역에 있어서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럼 고급 주택 지역 반대편에 저급 주택 지역이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도심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도 어떻게 도심 가까이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또 형성을 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 우리는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 요인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트예요. 그래서 호이트는요, 고급 주택 지역, 중급 주택 지역, 저급 주택 지역의 도시 주택 분포 양상을 연구를 한 겁니다. 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접근성이 좋아서 가격이 비싼 인근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77페이지 보시면 다 핵심 이론이 나오죠. 자, 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요 두 가지 이론을 결합을 해서 이번은 몇 년도에? 1945년대에 나타나죠.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 핵심. 요 두 개는 핵심이 뭐죠? CBD, 핵심이 하나입니다. 요 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인데 이번은 핵심이 몇 개? 다 핵심,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분 도심이 여기 요 CBD 중심 업무지구 도심이 기능이 어떻게 돼요? 전문화에 따라 분화가 돼요. 분화가 되면서 부도심이 나타나요.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나타나는 거예요. 부도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도심과 부도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그 내용이 여러분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유일한 핵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도 증가한다. 아까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다는 얘기죠.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몇 개 이산. 이산은 뭐죠? 흩어진다. 분산된다는 얘기죠. 이산, 흩어진, 이산된 핵심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이 바로 다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78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다핵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인 4가지가 나오거든요. 다핵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인 4가지인데, 자, 특정의 위치라든지 특수한 시설이 우리가 요구됨으로써 다핵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심에서는 지대가 너무 비싸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 교외에 입지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거든요. 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를 또 가져옵니다. 또 우리는 뭐가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이 같은 업종, 동질의 업종, 같은 업종, 뭐 동종 또는 같은 업종 또는 동질적인 업종, 이 동종의 업종들은 어떻게 돼요? 동종의 업종들에 있어서의 활동, 동일한 점포들이 행하는 활동은 어떻게 돼요? 모여야 돼. 같은 업종은 모여야 되겠다. 모이는 걸 뭐라고 해요? 집적. 한 정서에 모이는 걸 집적. 동종에 있어서의 부동산 활동에서 모인다. 이 집적. 그래서 상호, 모인다. 집합. 모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집적 뭐라고 한다? 지향성.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업종은 어떻게 돼요?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의 부동산 활동은 어떻게 돼요? 모이기는 어렵거든요. 이때는 분리가 돼야 돼. 분리. 상호 분리하여 입지하기 때문에 같이 양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입지적 측면에서 보면 양립 같이 있기가 어렵다. 비양립성이라고 하죠. 비양립성. 이 지문이 2개가 좀 제일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이 2개가 특히.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 모인다. 상호 집합하여 집적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고 또 서로 다른 업종, 이질적인 부동산 활동은 상호 분리해요.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나타나.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 3가지를 제일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제 유형 교재에는요, 요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출제도 요 3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또 요 45년이잖아요.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 자동차만 다니는 전용도로가 있죠.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뭐 우리 여러분 서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도 있고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심이 과거에는 우리가 도심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도심에 모여 있던 각종 시설이나 입지 등이 뭐를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시 외곽으로 확산,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띈다. 부채꼴이 아니라 그 유상 하면은 우리가 리본 형태의 모양, 리본 아시죠? 이런 형태의 리본, 이런 리본 형태의 모양을 띠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우리 베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는데 뭐를 따라서? 주요 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죠. 간선도를 따라서 외곽으로 각종 시설이나 입지 등이 확산 입지합니다. 간선도로가 포인트죠. 자, 요것 외에 또 60년대에 나타나는 우리가 다차
2차원 이론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그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선 유상도시로는 가끔 뭐 지문에 나오대요, 여러분이. 우리 출제는 요 세 가지니까 요 세 가지를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올해도 30회 시험에도 뭐가 나왔어요? 30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하는 게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요 두 개를 출제했고요. 28구에는 해리스 울만에서 정답을 물었어요. 계속 출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지대 이론 78페이지 보시면은 지대는 토지를 빌리죠.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리면은 그 이용한 대가를 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지대. 그러니까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이기 때문에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지대입니다. 그럼 지가는 뭐예요? 그럼 토지 가격이죠. 자, 여러분 지대는 그렇고 지가는 토지 가격이라고 해요. 토지 가격.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초 이론을 배우니까 우선 지대 이론, 지가 이론 하면 지대는 무엇이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고, 그리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자,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이익을 우리는 현재 미래의 이익을 뭐죠? 지대 수입할까?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지대 수입, 미래의 이익은 지대의 수입을 현재 가치화한 총합계다. 총합계.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이 있잖아요. 매년 뭐가 발생해? 지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미래의 이 지대 수입을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로 환원한 총합계가 지가인데 이 지대를 뭘로? 할인율로 할인한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 지대 수입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화한 것을 뭐라고 한다? 지가라고 해. 지가. 그러면 미래에 지대 수입이 많으면은 지가도 현재 토지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또 할인율, 분모 할인율이 어떻게 높아지면 미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이 높아지면 전체 값은 낮아지죠. 토지 가격은 낮아져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말로 우리가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으면 낮을 때 요 현재 가격 어떻게 돼? 이걸 본 시험에 지문으로 30회 2문제에 걸쳐서 나왔어. 그 개념을 알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문의 말을 약간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요 원리를 이용한 지문을 구성해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지대 지가를 받는데 고전학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봐야 될 또 우리가 나도 고전학파 이제 평가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나오죠. 고전학파에서는 1776년 영국에서 처음 우리 생긴 학파죠. 이게 뭐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표된 해입니다. 영국의 뭐죠? 증기기관 이런 게 발견되면서 산업혁명이 나타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870년 거의 이 몇 년간 100년간의 이 시기를 우리는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경제학에 있어서. 그럼 이 고전학파의 시대인데, 그럼 고전학파에서는 우리는 생산 요소를 뭘로 보냐 하면요, 토지, 자본, 노동으로 봐요. 토지, 자본, 노동. 근데 토지는 뭐다? 토지는 자연물. 토지는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인간의 힘이 작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그럼 토지는 또 우리 특성에서 배웠잖아.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된다, 안 된다? 배운 거. 안 되잖아. 비소모적 재화잖아.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소모가 안 돼요. 요거는 알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자본이 이제 또 문제인데, 자본은요, 인간의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예요. 그럼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 대표적으로 뭐다? 기계. 기계 자본 하잖아요. 기계 같은. 그러면 기계는 사용함에 따라 소모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소모가 돼요. 자본은 소모가 된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 토지에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물에서 뭐를 뺀다? 이 총 생산물에서 무엇을 빼냐 하면요.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총 생산물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줘요. 자본에 대한 대가도 주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면은 뭐가 남는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대가만 남죠. 요걸 총생산 요거 줬으니까 뭐만 남아요? 토지만 남아요. 근데 총 생산물에서 요 대가를 뺀 나머지예요. 요 나머지를 뭐라고 해요? 잉여. 나머지 잉여. 나머지 하는 거 좀 그렇고 요걸 좀 고급 용어로 사용해서 잉여. 잉여. 대가를 뺀 나머지 잉여를 누구에게 준다? 토지에 주는 거야. 그럼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뭐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죠. 그래서 이 잉여를 주는 겁니다. 요 잉여를 주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대는 고전 학파에서 지대는 무슨 성격을 가진다? 잉여의 성격이다. 그리고 토지는 자연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이 작용하기 없잖아요. 자연물이에요. 그러면 자연물은 인간의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하냐? 불로라고 해.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소득. 이걸 뭐라고 해? 불로소득. 아, 용어가 어렵네. 불로소득. 많이 듣죠? 불로소득이라는 용어는. 지금도 막 불로소득 얘기하잖아요. 불로소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나타난 소득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대가의 지대는 뭘로 본다?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뭘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요.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뭐다? 이 불로소득을 뭐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있어서를 세금을 통해서 환수해야 된다. 뭐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의 견해. 자, 요거 말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거 기본적으로 요 고전학파라는 용어 알면요.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하면 거기 보면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뭐 예. 그 유치원이나 국민학 초등학교 가면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그거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계란, 달걀이 먼저 나일까요? 아니면은 닭이 먼저일까요? 묻잖아요. 예? 그 논란이 여기야. 리카도의 차액집에서. 리카도 학자는요, 영국의 대표적인데, 여러분, 영국의 주식은 뭐예요? 영국은 빵 아닌가요? 빵이잖아요. 아, 요즘 외국 가면 호텔 가서 여러분 아침 먹을 때 뭐 먹어요? 밥 먹나요? 거기 영국 사람들은 토스트해서 거기 베이컨하고 이렇게 해서 우유나 뭐 이런 거 간단히 커피, 티죠, 티. 이걸 가지고 먹잖아요. 주식이 빵이에요, 빵. 그럼 빵이잖아요. 그럼 빵이 원료가 뭐죠? 밀가루잖아요. 그 밀가루잖아요. 그 밀이잖아요, 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이, 예? 이때 당시 1800년 초에 밀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 밀 가격이 폭등을 해서 먹는 뭐가? 빵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 갖고
처방이 다른 거야.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텐데 우리 병도 생기면 원인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병이 낫는 건데 이 처방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 논쟁이 몇십 년간 벌어진 거야. 1년도 아니고 몇십 년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빵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올랐느냐? 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빵 가격이 올랐냐? 이걸 싸운 거야. 쉽게 결론 얘기하면. 밀 가격이 올라서 빵 가격이 올랐느냐? 아니면 빵 가격이 올라서 밀 가격이 올랐느냐? 아까 있잖아. 닭이 먼저냐? 개나 먼저. 그런 싸움, 요걸 싸움을 그리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리카도가 주장한 쪽이 이긴 거예요. 뭐가 되냐? 예? 빵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바로 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밀 가격이 왜 급등했느냐? 밀을 재배하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올랐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밀을 재배하는 면적을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게 원인은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카도는 차액지대거든요. 그래서 리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것, 토지에 있어서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우선은 뭐냐 하면요. 토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정되어 있다. 자,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업용 토지는 뭐가 된다? 한정되어 있다. 자,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는 무한대로 어떻게 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배운 용어로 좀 고급 용어로 사용하면은 희소성. 이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이 희소성이 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체감은 이제 알 것이고 줄어드는 건데 그 뭐가 수학이 줄어든다. 뭐 그 얘기인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농업용 토지예요. 자 여러분 요 땅이 있어. 자 이 땅에 노동력을 한 사람 투입을 했다. 여러분 인간의 노동력을 한 사람 투입을 했을 때 생산량 그럼 2명 투입했을 때 생산량 어디가 더 많아요? 2명이 많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하면 그만큼 어떻게 더 여기 뭐죠? 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아지지. 그럼 3명 투입하면 또 총 생산량 2명 할 때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 농업용 토지가 한정됐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1명, 2명, 3명, 4명 하는데 계속 총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10명 했더니 이때 요 농업용 토지 이제 최대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총 생산량은 최대가 되는데 11명 투입됐더니 어떻게 돼요? 잉여가 되는 거야. 노동력 잉여가 되면서 총 생산량은 증가하죠. 한 사람 더 투입되기 증가인데 그 증가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총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그 증가분은 점점 노동력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계속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일정 단계를 지나면 증가지만은 그 증가분 있죠.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서 여러분 나오는 게 멜더스의 인구론이라는 게 나와요. 어떻게 돼요? 아, 농업용 토지의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는 뭐다? 예? 유럽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식량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그 해결책이 제시를 못한 거죠. 그럼 그때 당시는 제시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그때 유럽에 한번 이게 휩쓸면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패스트, 흑사병. 그게 그러면 된다. 그게 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한 학자가 우리가 이노베이션, 혁신이에요. 혁신. 기술 혁신에서 인구 증가분보다 생산량 증가분이 더 많으면 된다.
예? 그래서 이 혁신한 게 그래서 용어가 이노베이션한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 두 가지를 리카도는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러면 차액은 알죠? 차액은 뭐 뺀 거 아니에요, 뺀 거. 그러면 뭐죠? 영국의 농업용 토지는 우리가 뭐가 중요한? 비옥도가 중요합니다. 비옥도. 자, 비옥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비옥도가 높은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 생산량은 어디가 많아요?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생산량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 리카도는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이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이 차이가 있어. 당연히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수확량이 많겠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생산성. 또 생산성 많이 듣죠, 여러분.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 이 생산성에 또 뭐를 가져오죠? 차이를 가져오면서 결국은 토지를 이용한 대가에 뭐의 차이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항상 핵심은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결국 지대의 차이가 온다. 이 지문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자, 28구에 나왔죠. 자, 29회 시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리카도는 비옥도를 무시하고 위치를 중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지문 이제 비옥도를 중시하지, 리카도는. 자, 그러면은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 자,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비옥도가 같으면 생산성도 뭐다? 같고 지대도 뭐다? 같습니다. 되겠죠? 자, 리카도는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요. 그런데 실제 현실로 봤더니 비옥도는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리카도는 설명 못해요. 왜? 하나 문제가 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냐? 바로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비옥도를 중시하고 위치를 했다? 경시했다. 이 지문 29에 출제를 한 거다 얘기죠. 많이 나오죠, 뭐. 자, 그러면 토지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등생, 열등생 있듯이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우리는 우등지, 슈퍼리어라고 하죠. 우리가 슈퍼리어 랜드라고 하고 또 인피리어 랜드라고 하는데 우등생, 열등생 거기 따오는 용어죠. 번역을 우등지.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또 뭐죠? 열등지. 되겠죠? 자,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우등지,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열등지. 그럼 열등지는 토지 비옥도가 낮은데 앞에 뭐를 하나 더 붙이냐 하면요. 최를 하나 더 붙여. 최는 가장 최자야. 가장 최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비옥도가 낮은 토지. 그럼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열등지인데 가장 최자를 붙여서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생산성이 최악이겠죠. 비옥도가 가장 낮으니까. 그래서 최열등지는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도 뭐가 돼? 비옥도가 가장 낮으니까 생산성도 가장 낮은 토지다. 자, 그럼 최열등지 해석이 됐네요. 최열등지는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최열등지.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그럼 요것보다는 생산성이 높지. 우등지니까. 비옥도가 높으니까. 그럼 뭐를 기준한다? 이 최열등지를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해요. 최열등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계지. 그래서 이 한계지를 기준합니다. 자, 한계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뭐? 우둥지의 생산성.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인 우둥지의 생산성과 뭐? 한계지의 뭐다? 생산성인데 요걸 기준하거든요. 요 생산성이 가장 낮잖아요. 가장 낮은 이걸 기준해서 요 차액만큼 뭐 한다? 이 차액만큼 뭐를 지불하자? 지대로 지불하자. 그럼 그 용어가 차액지대다. 용어 해석이 이제 됐죠? 차액지대 이제 용어 해석됐어요. 차액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뭐가? 이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 또는 생산력의 차이를 뭘로? 지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차액지대서. 그래서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뭘로? 요 차액 이 대가를 뭘로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냐면은 니카도. 자, 이 개념 몇 가지 했어요. 요거 말고 더 해야 되는데 우선 기초니까 용어부터. 자, 이 니카도는 요건데 니카도는 요거죠. 그런데 이 학자는요. 마르크스라고 하죠. 이런 마르크스라고 하는데 절대지대설이라고 해요.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인데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 차이와는 무관하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는 뭐가 돼 있어요?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토지는 사유화가 돼 있어요. 사유화가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요.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가진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뭐를 주장한다? 절대지대설을 주장해. 그럼 절대지대라는 건 뭐냐 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을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 그럼 토지를 있으면 지대는 무조건 발생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한계지, 최열등진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나는 그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별로 없어도 야 달라 하면 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무조건 지대를 줘야 돼. 그래서 토지 소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자체, 토지가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 소유하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해요.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가 뭐를? 지대를 발생시키는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토지 소유하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한다. 자,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26년에 여기 원래 30회 시험에 이번에도 요 고립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대요. 자, 고립국 이론이죠.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농산물 수출 못한다. 폐쇄 경제를 가정합니다. 개방 경제, 여러분 수출 수입이 일어나는 개방 경제가 아니라 수출 수입이 없다.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 폐쇄 경제를 가정한 고립국 이론을 우리가 만든 저 누구? 튀네. 튀넨의 이론을 입지 교차 지대설 또는 튀넨은
리카르도 이론이죠. 좀 앞에 배운 우리 리카르도 이론인데, 리카르도 이론은 뭐를 경시? 위치 경시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뭐가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설명 못해요. 그걸 설명한 게 튀네냐. 튀네는 뭐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의 차이,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걸 설명한 학자가 누구? 튀네냐. 그럼 튀네는 여기에 리카르도 이론이 경시한 뭐를 첨가시킨다? 요걸 첨가시켜요. 그래서 지대는 튀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 지대가 달라지는 위치 지대입니다. 튀네는. 예?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입지론을 전개시킨 학자입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튀네는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그래서 제공한 학자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위치 때문에. 현대적인 입지론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튀네는 시장, 자, 중심지인 요 시장입니다. 이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자, 중심진 시장에는 지대가 가장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죠. 그럼 이 점이 중심지에서 이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지대는 뭐가 된다? 여기 이 정도면 제로가 돼. 그래서 지대가 0입니다. 0, 제로, 0이 된다.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 이걸 한계지라고 해. 튀네는. 그럼 이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 이 점을 지나면은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자는 토지를 안 해. 지대가 마이너스 가니까 그럼 어디까지만 이용해요? 시장으로부터 요 한계지까지만 토지를 이용해. 왜? 이걸 넘어가면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수익이 없는데 뭐 이용을 해. 자, 여기까지만 이용하거든. 그래서 요 한계지 안에서만 농업용 토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 아닌데 농업용 토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여기 A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하면요.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중심진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시장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수송하는 것보다 A에서 생산해서 수송하는 것이 어디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A가 유리하겠지. 그래서 뭐냐, 이 A라는 농업용 토지인데 이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어디? 이 A 뭐 이런 농업용 토지가 어디에?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전략돼? 한계지에서 수송하는 것보다 수송비가 전략돼요. 그래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수송비가 전략되는데 이 수송비에 전략한 금액을 뭘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냐? 튀네입니다. 그래서 튀네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튀네는 리카르도와 달리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전략되는 수송비를 뭘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볼까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는?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죠. 지대는 점점 하락하고 반대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합니다. 예, 여기보다 이게 더 많이 수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뭐한다? 증가하고 반대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뭐한다? 하락을 한다. 그 지문도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튀네에서.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죠. 또 자세한 거는 또 기본서 교재에 나와서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 세 개입니다. 요 학자 세 개가 진짜 많이 내. 그러면 여러분 30회 시험도 뭐가 나왔어요? 튜이넷 나왔잖아요. 튜이넷. 예? 튜이넷 나오고 또 우리 29회 시험에서도 당연히 리카도, 튜이넷, 마르크스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한 학자들. 그래서 학자들 공부할 때는요, 이게 용어가 또 외국 용어에 나중 보면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상권 분석 모형, 지대 이론, 학자들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몇 번 계속 반복하면 이제 구분이 되면은 이제 공부 50% 끝났고 이제 내용을 알면은 이제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키워드로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는. 학자들 구분해야 돼요. 우선 여러분이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 몇 명, 그리고 어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그리고 또 어디 지대 이론, 이렇게 학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를 보면요, 암기 뭐 한데 학생분들은 뭐 암기 비법 자기들 어떻게 만들어서 암기하는데, 문제는 암기 비법 하는 것도 좋은데요, 문제는 시험 문제 그 암기 비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암기 비법 암기하는데 시험 지문하고 관계가 없다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할 때 항상 우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걸 반복 보시는 밖에 없어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암기 비법으로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고생했어요. 네, 암기 비법 지문을 출제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면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튜이넷까지 지금 설명했고요. 여러분 교재 그 81페이지 보면 도시 토지죠. 자, 여러분 지금 고전학파는 농업용 토지거든요. 이 시기는요, 농업용 토지야, 고전학파는, 요 시기는. 그런데 1870년 넘으면서 철도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동차도 1990년 넘어서 자동차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송수단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인구들이 점점 어디로 모여요? 도시로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이 돼야 어떤 핵심으로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돼요. 그러면 그 도시가 형성될 때 도시 토지의 가격은 앞에 있는 학자들과 앞에는 뭐에 관심이 뒀어요? 지대인데 여기는 지대가 아니야. 토지, 위치야.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모인 도시 안에서의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지가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돼. 언제부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00년 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게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샬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위치로서의 토지 배웠거든요. 그때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의 유용성이 우리는 도시 토지에 우리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허드는 접근성이야. 허드는 접근성이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에 따르는 유용성, 위치의 가치가 도시 토지의 가치다 이렇게 보고요. 허드는 접근성이 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이미 앞에서 배운 그거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 허드나 마샬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출제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헤이그를 출제해요. 헤이그. 그래서 튜이넷의 이론이죠. 튜이넷은 농촌 토지입니다. 여러분 튜이넷은 누구? 튜이넷은 농촌 토지에서의 지대 이론을 보는 거고, 도시 토지에 적용하는 거죠. 농촌 토지가 아닌 도시 토지에 적용했죠. 그래서 튜이넷의 이론을 뭐 했다? 농촌 토지의 이론을 도시 토지에 적용하면서 일반화한 이론이 누구 이론? 그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 헤이그는 또 도심, 시장, 중심지인 도심 또는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뭐를 전략할 수 있다?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본다? 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는요, 교통수단이 양호하다, 좋다.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에 있어서의 마찰이 적어져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적어지면서 지대는 뭐다? 점점 높아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마찰 비용을 뭐라고 본다? 마찰 비용을 우리는 뭐여야?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가 점점 낮아진다. 지대고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뭐는 증가한다? 교통비는 증가하죠. 이 지대와 교통비에 더해준 게 마찰 비용인데 이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반대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는 이 관계를 설명한 게 누구?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 이거 튜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켰어요. 도시 토지에서. 자, 그 내용을 지금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은 그 토페카 연구인데 이 토페카 연구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